Ready, go! 자, 봅시다. 자, 오늘은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라고 하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언제부터? 지질시대라고 하면 지구가 태어난 46억 년 전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근데 지질시대를 다시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성캄브리아 시대가 거의 80% 이상 가장 긴 시기예요. 그래서 각 시대별로 이제 특징점들을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외우는 거니까 어렵진 않고 너네가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외우면 되고, 좀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필기에 안 하고 그냥 책으로 봅시다. 필기하면 좀 시간 걸리니까. 자, 성캄브리아 시대. 요 그림들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바다에만 생물이 살았죠. 그래서 바닷속에 해조류, 식물들 또는 해면류 이런 것들이 있고, 고생대 때는 이제 육지에도 오존층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 동물들로 막 나타났지, 육상 동물도. 그래서 이렇게 물하고 육상하고 같이 생물들이 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중생대는 알다시피 거의 공룡 시대죠, 공룡들. 신생대는 이런 메모드 같은 대형 포유류.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정리해주면, 동물은 요거 지구과학에서 한번 정리해준 것 같은데,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동물들은 성캄브리아 시대 물속에 사는, 바닷속에 사는 해면류, 그 다음에 고생대 때는 물고기, 어류, 또 양서류 동물은,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공룡 같은 파충류, 그 다음에 신생대로 가면은 새끼 낳는 동물, 포유류, 이런 순서대로 진화되어 간 거야. 식물은 물속에 사는 해조류, 그 다음에 고생대 때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 그 다음 중생대 때 씨가 겉에 있는 겉씨식물, 신생대 때 속씨식물, 이런 식으로 진화되어 갔다 그랬어요. 해면류가 그냥 무척 무척 거의 물속에 사는 좀 납작한, 크기도 좀 조그맣고 그런 것. 자, 그럼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볼게요. 덥니? 더우면 얘기해요. 더워?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봅시다. 다른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요거. 화석이 매우 적어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성캄브리아 시대 화석은 왜 현재 좀 적죠? 성캄브리아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돼서 화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훼손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 오래된 만큼 화석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각 변동을 받아서 어떻게 될까? 훼손됐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는 최초 생명체가 나타났으니까 단단한 부분이 있었어, 없었어? 뼈 같은 단단한 부분이 거의 없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 화석이 잘 되잖아. 그리고 생물의 숫자도 많았어요, 적었어요? 개체수도 적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캄브리아대의 화석은 지금 현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화석이 드물게 발견이 된다 하고, 최초 생명체가 나타났는데 최초 생명체는 어디에서? 바다에서. 왜?
아직 육지에 오존층이 있어요, 없어요? 오존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씁니까? 오존층이 뭐야?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단할 수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바다에만 생물들이 존재했고 여기 써있구나. 광합성하는 세균이 있었죠. 광합성하는 세균, 남세균. 대표적인 종류가 사이아노박테리아. 이름들 한 번씩 봐줘야 돼.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만약에 문제 나오면 이거는 성칸무리아 시대. 네? 그게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나오면서 광합성할 때는 산소를 배출시키죠. 그래서 광합성하는 생물에 의해서 산소량이 자꾸 어떻게 돼?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 해조류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식물, 해조류, 아까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남세균 같이 단세포 생물들, 세포 하나로 된 생물들, 그리고 이제 후기쯤에 세포가 결합해서 다세포 생물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것도 이제 성칸무리아 시대에 살던 생물이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것도 성칸무리아 시대.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또 성칸무리아 시대를 또 나누죠. 무슨 누대? 원생누대하고 시생누대. 맞아? 어떤 게 더 오래된 거야? 시생누대가 더 오래된 거 아니야? 선생님도 갑자기 헷갈린다. 시생누대, 그 다음 원생누대, 그 다음 현생누대지? 그래서, 그러니까 더 오래된 성칸무리아 시대 중에 시생누대 때는 바다의 최초 생명체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그치? 그 다음 원생누대 때는 뭐 다세포, 에디아카르 동물,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할 때는 요거를 또 나눠서 알고 있어야 돼. 통합과학은 이걸 통틀어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로 넘어가자. 자, 고생대로 가면은, 아이고, 반사가 되버리는구나. 신생대 오존층이 있는 고생대부터 오존층이 있죠. 그럼 신생대는 당연히 있지. 고생대부터 오존층이 생겨서 중생대, 신생대, 현재까지 오존층이 계속 있는 거지. 오존층이 뭐 잠깐 생겼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고생대의 특징점은 계속 얘기하지만 기말고사 이제 별로 안 남았으니까 공부 좀 신경 쓰고 기말고사 끝나고 좀 놀고, 기말고사 끝나면 선생님들 진도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자, 고생대에서 알아둘 거는 뭐 다른 거는 다 비슷한 얘기고, 고생대 말기 때,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생대 말기 때 대륙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모여 있었죠. 이게 뭐라 그래? 판게아. 그치? 그래서 고생대 말기 때 모든 대륙이 모여서 판게아가 되면서 생물들이 어떻게 돼? 많이 멸종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멸종하는 대멸종이 생기죠. 그래서 지질시대 중에 이제 생물들이 멸종한 시기가 한 5번 정도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그래프에서 나올 거야. 그 중에서 가장 큰 멸종이 오고, 고생대 말기라 그랬어요. 저도 기억해 두고. 자, 고생대 생물을 보면은 생물 숫자가 급격히 증가해요. 왜? 그 전에는 이제 바다에만 생물이 살다가 생물이 진화되면서 오존층이 생기고 그 육상에도 또 생물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생물 숫자나 종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고, 그래서 육상 생물이 또 나왔죠. 오존층이 생기면서, 그지? 그래서 자외선이 차단이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말기에는 생물이 많이 멸종했는데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판게아 또는 빙하기 이런 게 있고. 자, 생물들 종류 외워야죠. 바다에는 뭐 있어? 삼엽충,
방추층, 완종류. 완종류가 조개가 아니야. 약간 조개더미인데 조개하고 좀 달라요. 조개는 너네 저번에 배웠듯이 표준화석이야, 시상화석이야? 시상화석이죠. 조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죠. 근데 완종류는 고생대만 살던 거야. 에? 그래서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는 고생대 생물이죠. 바닷속에 사는. 그 다음 물고기 조상, 갑조. 그 다음 육지에는 양서류, 곤충 또는 식물로는 뭐? 양치식물, 고사리. 이 양치식물 고사리가 묻혀가지고, 여기 밑에 있구나. 양치식물 고사리가 묻혀서 현재 뭐가 되는 거야? 석탄이 되는 거죠, 석탄. 그리고 이것도 문제 잘 읽어야 돼. 파충류 거시식물이 고생대 말기쯤에 출현을 했다라는 거지 번성을 한 건 아니야. 번성은 언제 해? 중생대 때 이제 번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생대 말기쯤에 얘네들이 나타나서 중생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번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현은 고생대 말기, 번성은 중생대. 에? 그래서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막 맞고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꼼꼼하게 잘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서 이거는 뭐 선생님 특별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 다 외우는 거야. 자, 중생대에서 기후는 다른 지질시대보다 대체로 온난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중생대의 대표적인 특징. 대체로 온난했다. 대체로 따뜻했기 때문에 빙하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유도 혹시나 알아두세요. 중생대 너네 공룡 살던 시대에 보면 화산이 지구에 많이 터졌거든. 그래서 니네 공룡 나오는 영화나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화산이 꼭 있어요. 그 근처에 화산이 많이 터져서. 그럼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화산가스가 나오죠. 화산가스 중에 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그런 화산가스 온실기체가 많이 증가를 해서 지구의 온실효과가 되게 심해졌죠. 온실효과가 뭔지는 알죠? 따뜻하게 이렇게 보온되니까. 그래서 지구가 전반적으로 중생대 때는 따뜻했다. 그 다음 요거도 잘은 안 나오는데 가끔 나와요. 아까 고생대 말기 때 판기야 한 덩어리였다 그랬죠? 그럼 중생대 때 어떻게 돼? 이 판기야가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대서양이라는 바다하고 인도양이라는 바다가 육지가 떨어지면서 사이에 바다가 생겨요. 그리고 로키 산맥, 유명한 산맥이죠. 안데스 산맥. 이게 이때 대륙들이 이동하면서 부딪혀서 높은 산맥들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고. 중요한 건 이제 파충류 시대라서 대표적인 생물, 공룡 같은 것들이 번성을 했고, 그다음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이것도 중생대 대표적인 생물이죠. 암모나이트. 식물로는 거시식물, 씨가 겉에 있는. 그 다음에 새의 조상, 시조새가 나타났다 그랬죠? 시조새. 그 다음에 포유류하고 속시식물이 중생대 말기쯤에 출현을 해서 번성은 언제 한 거야? 신생대 때. 네? 그리고 마찬가지 중생대에서 또 신생대로 넘어가던 시기에 생물들이 또 많이 멸종하죠. 그리고 너네 이렇게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 생물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그치? 그래서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던 시기에 지구의 뭐 운석 충돌이나 화산 폭발 같은 대멸종의 원인이 되는 현상들이 또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도 한번 봐두고. 그 다음 이제 신생대. 시험이 이렇게 쉬운 데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이건 다 100점 받겠죠? 이렇게 쉬운 데만 나와도 20점, 30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지연아? 네? 네? 쉽게 나와도 20점, 30점 받는 사람 있지? 네? 지연이가 받는다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너네 학교에 전교 막 1, 2, 3등 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니? 네. 그래? 깜짝 놀랐어요. 계속 공부해? 활동에 나와서 공부하는. 전교 1등이 누군지 알아? 전교 1등 누군지 알아? 몰라. 근데 어떻게 알아? 여기 공부 잘하는 애 진짜 전교권에 들은 애들. 그래요. 그게 고등학교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서도 좀 노는 시간 좀 줄이고 해야죠. 자, 신생대. 자, 신생대는 특징이 기후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많이 반복됐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좀 심했다는 거죠. 많이 온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제 빙하기 되죠. 또 올라가면 빙하가 또 녹죠. 녹는 거를 간빙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많이 반복이 된 시기다. 그 다음에 바다 중에 아까 대서양, 인도양이 언제 생겼다 그랬어? 중생대 때 이제 육지가 갈라지면서 생겼다 그랬지? 그러니까 육지가 점점 갈라지면서 이제 대서양, 인도양이 어떻게 돼? 점점 넓어지고 그 다음에 산맥 중에 아까 로키하고 안데스 산맥은 중생대 때 생겼다 그랬어, 그치? 세계 유명한 4대 산맥 중에 이제 알프스 산맥하고 히말라야 산맥이 이때 신생대 때 생긴 거야. 육지가 막 부딪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때는 새끼 낳는 동물들 포유류. 그 다음 바다의 대표적인 생물 누구? 화폐사. 육지에는 매머드. 그치? 식물로는 속시식물. 씨가 속에 있는. 그리고 최초의 인류. 그러니까 사람의 조상이 이제 신생대 때 나왔죠. 뭐 너네가 많이 들어본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최초의 인류가 이때 출현을 했다. 자, 여기까지 뭐 밑줄 친 정도 특징점들을 외우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그래프가 또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뭐 쉬워. 지구상의 생물들이 많이 멸종을 했을 때 원인은 고생대 말에 뭐 판ge야. 그 다음에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서 뭐 운석이나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죠.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생물이 많이 죽었구나. 많이 죽었고 다르네. 사람도 인간도 언젠가는 또 멸종할 수도 있는데 인간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자꾸 멸종하죠. 우리가 환경오염을 시켜가지고 그냥 아니면 잡아먹던지. 인간이 참 우리 지구에는 안 좋은 생물이에요. 인간만 없었으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막 지구온난화도 심해지지 않고 막 그랬을 텐데. 자, 보자. 생물 과의 수. 과라 그러면 그냥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생물 종류. X축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생물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성칸무리아 시대에는 왜 안 나왔냐면은 요 앞에가 성칸무리아 시대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성칸무리아 시대는 생물 종류가 거의 없죠. 그래서 너무 적어서 안 나온 거고. 근데 고생대 특징이 뭐가 있었어? 고생대 초기에 생물 숫자나 종류가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리고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갈 때,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갈 때, 이렇게 지질시대가 넘어갈 때는 생물들이 어떻게 돼? 많이 멸종을 하죠. 그죠? 그래서 지질시대가 이렇게 생물의 변화에 따라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생물이 멸종한 시기가 크게 봐서 몇 군데? 5군데가 보여요. 고생대 때 하나, 둘, 말기에 한 번, 그 다음 중생대 때 한 번, 신생대 또 넘어갈 때 한 번, 위치도 한번 봐두고, 그래서 생물들의 대멸종은 총 5번 정도. 오른쪽에 써있을 거야. 그 중에서 가장 큰 대멸종은 언제? 가장 큰 대멸종은 여기 보면 엄청나게 줄었죠, 이거. 그치? 고생대 말기. 계속 얘기하지만 고생대 말기 때 가장 큰 대멸종을 한 이유 중에 판ge아 형성이나 뭐 운석 충돌, 빙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 정도 봐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물이 많이 멸종하면 생물이 적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또 새로운 생물들이 진화해서 자꾸 나타나요. 그리고 현재는 생물의 종류하고 수가 어때? 종류하고 수가 굉장히 많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생물 종류하고 숫자가. 인간도 어떻게 진화하다 보면 좀 특이한 인간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생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진화는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갑자기 변할 수는 없죠, 생물. 그래서 뭐 요 정도 봐주시고요. 쉬운 거니까 문제도 쉬울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 안 풀려져 있거나 옛날에 풀었던 사람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또 피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칸입니다.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학교에서 우리 진도 끝났다 그랬나? 오늘 나가. 아, 오늘 여기 나갔어? 근데 오늘 배운 데까지가 시험범위라 했는데 오늘 여기 자연 선택 이런 거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배웠어? 네, 오늘 했어요. 했잖아 이미 선택. 아 이게 그거예요? 아 기린 배웠어요. 아, 기린 배웠어? 네. 아 근데 쌤이 기린 너무 웃기게 그렸어요. 맞아. 네모. 기린 그리기 힘든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짝대기로 그렸어요. 아, 짝대기로? 그냥 큰지 작은지 이것만 보여준다는 거지 뭐. 나무도 신경 못. 그림을 너무 자세하게 잘 그리려고 그러면 수업을 못하니까. 진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진화가 나와요, 진화. 전에 생물들이 진화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 진화한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진화의 뜻은 이 책에도 써있듯이 생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갑자기 변할 수는 없어. 생물들의 뭐 모양이나 형질 이런 것들이 변해가는 건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물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되어 가냐면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 응? 왜? 지구의 환경은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니까 또 환경에 적응을 해야지 그 생물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생물들은 자꾸 진화되어 가요. 그 밖에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생물은 점점 단순해질까 점점 복잡해질까?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특히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 안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 밖에 추가적으로 혹시나 모르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생물의 종류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적어지는 방향으로 생물의 종류나 숫자가 많아지는 방향. 그 다음에 점점 생물들이 복잡해진다라는 거는 점점 고등해진다는 거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제 점점 뭐라 그럴까? IQ도 높아지고, 그치?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고등한 생물들로 자꾸 진화되어 갔습니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 그냥 혹시나 있어서 준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갑니다. 근데 생물들이 변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은 변이 아니라 변이. 너네가 잘 알고 있는 돌연변이라고 있죠. 돌연변이. 돌연의 뜻이 뭐야? 돌연. 갑자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뭐 과로해가지고 돌연사했다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치? 돌연사가 갑자기 죽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 돌연변이는 뭐야? 갑자기 특이한 놈이 나타나는 게 돌연변이야. 그럼 변이는 뭘까? 변하는 거야. 네?
생물이 변하는 거. 그래서 과학에서는 성질이라고 말을 안 쓰고 형질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게 두 개가 진화는 뭐야?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이 뭐야? 한 가지 생물, 네? 한 가지 생물에서 뭐 여러 가지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 형질이 성질이야. 이게 성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를 변이한다. 그래서 뭐 기린이 대표적인 예인데 기린이라는 생물이 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났어. 근데 맨 처음에 기린은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고 목이 긴 기린도 있었대요. 그러면 같은 기린에서 이건 예를 든 거지. 같은 기린이라는 한 가지 종류에서 형질의 차이. 목이 긴 기린도 있고 또 목이 뭐? 짧은 기린도 있고 그럼 중간 기린도 있고 그러니까 목이 길이가 차이 난다라는 거는 성질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종류에서 이렇게 성질의 차이가 생기는 거 이런 걸 변이한다 그래. 그 중에서 돌연변이는 원래 어떤 갑자기 특이한 놈이 태어나는 게 돌연변이. 근데 변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책에 있는 것 같이 유전적 변이. 말에 전부 다 표현이 돼 있어. 유전적 변이는 뭐야, 말 그대로? 유전이 된다는 거죠. 그 유전을 시키는 그 물질이라고 그러더라. 유전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변이 이런 것들이 유전적 변이야. 그래서 반대로 비유전적 변이는 뭘까?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손에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변이를 유전적 변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여기 얘들이 나와 있는데 얘들을 한번 보자. 자,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 그래서 전달이 되다 보면은 생물체가 한 가지 종류라고 하더라도 서서히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가요. 전달이 되면서. 그래서 진화에 힘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뭐 앵무새 깃털색이 다양하다. 야, 앵무새 유전자가 자손에게 자꾸 전달이 되면서 색깔이 점점 다양해지는 방식. 네? 앵무새 색깔이. 원래는 앵무새 색깔이 몇 가지가 없었거든. 근데 점점 진화되어 가서 세대를 지나감에 따라서 유전자의 약간의 뭐 변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색깔들이 점점 다양해지죠. 유럽 정원 달팽이라고 있어. 요 껍데기. 사진이 어디 나오죠? 오토책에 없는데 다른 책에 있는데 껍데기 있거든. 달팽이 껍데기. 달팽이 껍데기에 뭐 무늬나 이런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유전되다 보면은 점차 다양해질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생물보다 많이 다양해지면 이제 새로운 생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될 수가 있겠죠. 그럼 비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생물이 살아가는 동안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김종국이 맨날 헬스하면서 8근육을 단련을 시켰어. 막 울그락불그락. 근데 김종국이 결혼 안 했지만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8근육이 울그락불그락 발달되어 있는 아기가 태어나니? 아니죠. 아기가 근육 있으면 근육은 있죠. 근데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면 재밌겠죠. 그래서 뭐야? 그 당시 그 생물이 살아가는 동안 환경 때문에 변한 이런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 근육이 발달했다고 유전자가 바뀌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손에게 전달이 안 돼요. 카렌족 여인들이라 그래서 그 아프리카 지역 같은데 여자들이 이렇게 목걸이 막 여러 개 막 꽂고서 이렇게 가끔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죠.
목걸이 이렇게 막 여러 개 감싸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자꾸 늘려 목걸이를. 그러니까 목이 어떻게 돼? 길어. 자꾸 길어져, 자꾸 늘려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여인들이 자식이 나온 날 목이 긴 자식이 태어날까? 아니죠.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꾸 목을 늘린 거잖아. 목걸이를 자꾸 늘려가면서, 그지? 자극을 줘서.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을 거야. 중요하지, 아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비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자연선택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밑에 있는 이제 자연선택설이 중요한데. 자, 자연선택설이 뭐? 아, 밑에 하나 더 있나? 요거 하나 더 있네? 자, 요거 하나 더 보자. 요거 하나 더 보고 잠깐 쉴게요. 선생님, 제가 돌연변일 수도 있어요. 아니, 돌연변이면은 지연이 같이 안 태어나요. 응? 지연이 같이 안 태어나고 뭐 머리가 2개로 태어나든지, 응? 다리가 4개로 태어나든지, 응? 아니면 뭐 응? 코로 뭐 물건을 짚는다든지. 응? 너네들은 돌연변이가 아니죠. 아니 정상적인 모습이잖아 다들. 형들도 그렇고, 그지? 이상한 것 같은데. 갑자기 특이한 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존재는 안 하겠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흡혈귀, 에? 또는 뭐 저 뭐라 그래, 뭐 드라큘라, 뭐 그 다음에 좀비, 에? 이런 경우가 만약에 나타나면 그건 돌연변이라고 봐야죠. 완전히 좀 다르잖아, 그치? 갑자기 특이한. 자, 그럼 유전적 변이가 왜 나타나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데 뭐가? 유전자가 전달이 되죠? 응? 근데 유전자가 전달이 될 때 갑자기 유전자 변형이 생겨서,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어? 앞에서 배웠듯이 DNA 안에 그 염기들 있잖아요. 염기들의 배열에 의해서 유전자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DNA 유전 정보의 변화가 갑자기 생겨서 부모한테 없던 놈이 태어나는 거야. 없던 형질이. 네? 그 부모한테 없던 뭐 손가락이 6개 있는 사람이 태어난다거나, 실제로 손가락이 6개 있는 사람이 태어나요. 근데 지금 볼 수는 없죠. 왜? 약간 정상인하고 다르니까 손가락이 6개는 이제 수술을 해서 하나 제거시키면 되니까, 그치? 네. 뭐 아무튼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타나면은, 네? 그걸 돌연변이라고 그래. 근데 돌연변이도 유전적 변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타나는데 그게 또 자손에게 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붉은색 딱정벌레 집단이 있었어. 어느 지역에 붉은색 딱정벌레만 살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생식하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유전자에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초록색 딱정벌레가 딱 태어났는데 걔가 또 자식을 낳았더니 초록색이 또 나오더래. 이런 걸 돌연변이라고 해.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화가 생겨서 특이한 놈이 나타났는데 그 특이한 놈이 또 자식을 퍼뜨릴 수 있어. 네? 이런 게 돌연변이고, 그러면 이 초록색 딱정벌레가 이제 태어나서 자식을 막 퍼뜨리다 보면 이제 딱정벌레는 종류가 2가지가 되겠죠. 붉은색, 초록색. 그죠? 원래는 붉은색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진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자손에게 전달될 때 생식세포가 뭐야? 생식세포가 생식이 자식 낳는 거야. 그럼 생식세포는 자식 낳는 정자, 난자. 네? 선생님 몸에는 정자가 있을 거고 너네 몸에는 난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생세포가 다양한 조합. 그거 너네가 나중에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지. 네? 딱 정해져 있어 지금? 집에서 조선시대 같이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나중에.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너네가 누구랑 결혼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양하게 서로 막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돼? 다양한 놈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생식세포, 정자난자가 다양하게 조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정이 일어날 때
생세포 다양한 조합으로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손이 돼요. 뭐 이런 거 같이 돌연변이나 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자꾸 어떻게 돼? 변이가 자꾸 생기고 그 생물은 한 종류라고 하더라도 다양해지는 거지. 그럼 다양해지면 좋은 점이 뭘까? 쉽게 안 죽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생물이 그러니까 한 종류의 생물이요. 생물이 다양할수록 뭐가? 유전적으로 형질이 다양할수록 생물이 형질이 다양할수록 환경이 변화되어서 소민아 이거 좀 하고 시작해봐. 환경 변화에 유리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가 분열해서 자식이 되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성질이 똑같아. 그럼 환경이 변하면 환경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 그 생물은 다 죽어요. 정멸해요. 근데 사람같이 이렇게 다양하면 유전적으로 다양하면 환경이 변해서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지구에. 그러면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살아남는 사람도 있죠. 살아남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또 자식을 퍼뜨리고 하겠죠. 그러면서 그 종족을 유지를 하겠지. 그래서 생물은 형질이 이게 변이 과정이 일어나면서 다양할수록 환경의 변해도 살아남기가 유리하다. 네? 그거까지 알아두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대표적인 진화설에 대해서 배울 거야. 대표적인 진화설에 이제 자연선택설이 가장 대표적인 설이니까 그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진화설 중에 여러 가지 진화설이 있어요. 돌연변이설도 있고, 격리설도 있고, 용물용설도 있고, 그런 진화설들이 있거든. 진화가 생물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설이 자연선택설이에요. 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 단계 되게 중요해요. 단계를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과잉 생산. 두 번째, 개체 변이. 세 번째,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 좀 좋은 말은 아니라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빼려고 하는데 아무튼 책에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 그러면서 이제 진화 이렇게 된다. 이건데 자 보자. 기린으로 많이 예를 들니까 과잉 생산. 기린이 많이 태어났어. 기린이 막 번성했어. 자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구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기린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전적 변이가 생기죠. 그래서 막 개체가 뭐냐면 생물 한 마리를 개체라 그래. 개체들마다 생물마다 그러니까 기린이라는 한 생물에서 변이가 생겨요. 그래서 목이 긴 기린, 네? 목이 중간 기린, 목이 짧은 기린 막 이렇게 변이들이 생겼어. 그럼 얘네가 한데 어울려서 살고 있겠죠. 근데 이제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게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먹이나 서식지나 배우자 등등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먹이 경쟁이 가장 심하죠. 왜? 살아야 되니까. 너네도 밥 안 주면 난리치잖아. 죽을까 말이지. 밥 못 먹고 하면 공무보다 밥이 중요하죠? 선생님 밥 안 먹었어요. 밥 먹고 올게요. 이제. 그래서 먹이 경쟁들을 하죠. 먹이 경쟁하는데 누가 유리할까?
목이 긴 길이라고 짧은 길이 중에 긴 게 유리하죠. 왜 유리하냐면 목이 길면은 낮은 곳에 있는 먹이도 먹을 수 있고 높은 곳에 나무 위에 있는 먹이도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목 짧은 길이 나무 위에도 못 먹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람도 선생님같이 키 크면 유리할까? 선생님 별로라 했네. 사람은 뭐 먹을 걸 뭐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잘 아무거나 먹으면 먹으니까 키 큰 게 뭐 유리하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사람은. 그래서 기린들은 목 짧은 것보다 목 긴 기린이 먹이가 먹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짧은 기린은 자꾸 어떻게 될까? 먹이가 부족해지면 죽어요. 굶주려서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목 짧은 기린은 자꾸 도태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목이 긴 기린들만 점차 많아진 거야. 그러면 목 긴 기린들이 자식을 또 번성해서 나오면 목 긴 기린이 태어나겠죠. 그래서 현재는 기린이라고 하면 목이 전부 다 어때? 길어요. 목이 길죠. 목 짧은 기린들은 없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생물들은 진화되어 가더라. 그래서 뭐 선생님 얘기한 게 여기 써 있는데 그냥 이런 과정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이 그거야니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져. 이게 사람도 자꾸 이렇게 잡아당기고 늘리면 길어져요. 선생님 뒤에 있는 이상해. 원래 이상했어. 이상한 친구를 좋아하네요. 안 이상한데. 아니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자세만 똑바로 해도 키가 한 2, 3cm 정도 큰다 그랬죠? 전에 담임 사장님이. 그러니까 척추뼈가 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휘어져 있는데 앉을 때도 똑바로 척추 세우고 앉고 그러면은 그 휘어진 척추뼈가 더 세워지기 때문에 키가 좀 커지고 다리도 자꾸 짝다리 짚다 보면 다리가 휘어요. 오다리 같이. 그러면 키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자세가 똑바르면 몇 센치는 커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요 밑에 거 2번은 뭐 거의 안 나오고요. 이거는 뭐 필요 없는 건데 요거를 왜 지금 했냐면 요것만 한번 볼까? 요 그림은 그거야. 그 자연선택설 목 짧은 애, 목 긴 기린 같이 어울려 살다가 목 긴 기린만 현재는 남았고 요 목 짧은 기린은 색깔이 없어졌죠. 투명 인간이니까 투명 기린들죠. 사라졌다 뭐 그런 얘기인데 혹시나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좀 한번 알아두자. 자연선택설의 한계점. 봐봐. 무슨 한계점이 있냐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하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를 이 자연선택설이 나올 당시에는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선택설이 누가 얘기한 거죠? 과학자 중에? 다윈이 얘기한 건데 옛날에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이 자연선택설을 얘기할 때쯤에는 과학이 별로 발달되지 않아서 변이가 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현재는 유전자가 자꾸 변하면서 변이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몰랐단 말이야. 네? 변이가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지금은 정자난자 결합해서 그 유성생식을 해서 뭐 전달된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연선택설의 단계가 뭐가 있어서 개체변이 있었죠. 그리고 진화, 그치? 유전. 그래서 이 다윈이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해서 진화될 것이다 예측만 한 거지 변이가 왜 나타나는지 형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은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현재는 다 밝혀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뒷장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오죠. 뒷장에 세 가지. 오늘 여기까지 끝내버리자.
뒷장에 3가지 하고 하나가 더 있죠, 이제. 남은 거 하나는 금방 끝나. 그래서 다음 주 1시간이면, 아니,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뒷장에 자연선택설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칫의 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모양적 결구,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색 유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자.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있어. 여기에 핀칫새들이 살고 있었는데, 새 중에 핀칫새라고 있어요. 책에 그림 나온 것 같이 이런 새들이 있어. 자, 그때 볼게요. 핀칫새의 부리. 자, 이렇게 섬이 있었어. 이렇게 갈라파고스 군도가 있었어. 여기 핀칫새라는 한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열매를 잘 쪼아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핀칫새, 그 다음에 곤충을 잘 잡아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핀칫새, 선인장을 잘 쪼아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핀칫새, 열매의 씨앗을 잘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핀칫새. 그러니까 핀칫새가 살고는 있었는데, 한 핀칫새가 이 새들이 과인 생산, 번성에 갔죠. 핀칫새가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막 번성에 갔어. 굉장히 많아졌어. 근데 변이가 생기면서, 유전적 변이가 생기면서 이 개체들마다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잘 먹을 수 있는 애, 곤충을 잘 먹을 수 있는 애. 네? 이제 부리 모양이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변이가 생기면서. 근데 어느 날 이 지역에 지각 변동이 생겨서 섬이 4개로 쪼개졌대요. 이게 육지가 쪼개졌대. 그래서 막 떨어졌대, 이렇게. 지각 변동이 생겨서. 근데 이 섬에는 열매만 잘 열리거든. 다른 것들, 곤충도 별로 없고, 선인장도 거의 없고, 씨도 별로 없더래. 그러면 그 전에는 이 핀칫새가 각각의 먹이를 먹고서 서로 어울려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섬이 갈라지면서 이 섬의 핀칫새는 이 4가지 모양의 부리를 갖고 있는 핀칫새가 이제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어디 갔어? 열매만 잘 열리니까 열매를 잘 쪼아 먹을 수 있는 핀칫새는 어떻게 돼? 많이 살아남겠죠. 다른 부리 모양의 핀칫새들은 이거를 잘 못 먹을 거 아니야, 그치? 원래 먹던 애가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다른 애들은 자꾸 도태되어 온 거야. 그래서 개체변이 부리 모양이 변했다가 무슨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누구? 열매를 잘 먹을 수 있는 핀칫새만 살아남는 거죠.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잘 안 써서 생명 경쟁 나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지? 아이씨, 뭐였지? 자연선택. 이 섬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핀칫새로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섬에는 열매를 잘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핀칫새만 살아남아서 자꾸 진화되어 가겠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많이 번성하다가 부리 모양이 자꾸 변해갔어. 그래서 얘를 먹는 핀칫새, 얘를 먹는 핀칫새, 이렇게 핀칫새들이 어울려서 살고 있었는데 섬이 갈라지면서 환경 변화가 생기면서 이 지역의 핀칫새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핀칫새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이 섬은 열매를 잘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핀칫새들만 번성을 하더라. 응?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써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남모양적 결구라고 있어요. 남모양적 결구. 근데 요 셋 중에는 핀칫새가 가장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남모양적 결구하고 밑에 항생제 내성세균이 잘 나와요.
자, 남모양 적혈구는 너는 원래 혈액 속의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해주는 애인데 이렇게 원망 모양 둥글둥글해요. 너네들도 다 이런 정상 적혈구 갖고 있거든.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 이렇게 적혈구가 뾰족뾰족한 적혈구가 혈액 속에 있어요. 이걸 남모양 적혈구라 해요. 낫같이 뾰족하다 그래서. 근데 얘 특징점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자. 자, 정상 적혈구하고 남모양 적혈구의 특징점부터 먼저 보면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둥글둥글 크기도 크고 원반 모양이에요. 근데 남모양 적혈구는 여기가 좀 뾰족뾰족해요. 이렇게 남모양이에요. 근데 적혈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이 뭐야?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작용을 하거든. 중학교 때 배웠는데 폐에 가서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이 산소를 우리 몸의 세포들한테 옮겨주는 역할이에요. 산소를. 근데 이 정상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크고 정상적이니까 산소 운반 능력이 어떨까? 산소 운반을 잘하겠죠. 산소 운반 능력이 좋아. 운반을 잘해. 근데 얘는 크기도 작고 하기 때문에 산소도 조금밖에 흡수를 못하겠죠. 그럼 산소를 조금밖에 운반 못하니까 산소 운반 능력이 안 좋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빈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빈혈이 왜 생기니?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빈혈이 생겨요.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혈액에 의해서 공급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빈혈이 생기는데 그럼 정상적 혈구 갖고 있는 사람은 빈혈이 잘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근데 얘는 산소 운반을 못하니까 빈혈이 잘 생겨요. 응?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말라리아가 말라리아 모기가 옮기는데 정상적 혈구 갖고 있는 사람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없어요. 근데 남모양적 혈구 갖고 있는 사람은 말라리아에 대해 저항성이 있어. 그럼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왜 남모양적 혈구 갖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냐면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모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자꾸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다 보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차차차차 변이가 된 거지.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서 말라리아에 어떻게 저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해간 거죠. 근데 말라리아에 저항을 가질 수 있는 유전자로 변해갔는데 단점은 산소 운반을 잘 못해서 빈혈이 걸려요. 그치? 근데 말라리아 걸려서 죽는 것보다 빈혈 갖고서 사는 게 더 낫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해갔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프리카 지역에 말라리아 모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남모양 적혈구 갖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자연선택설로 얘기해보자. 과잉 생산. 아프리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어. 개체변이. 정상적 혈구, 남모양적 혈구 갖는 변이가 생겼어. 네? 그러니까 남모양적 혈구 변이가 생겼어. 생존 경쟁.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가 자연선택. 누가 선택을 받아? 남모양적 혈구 오히려. 왜? 말라리아에 안 걸리니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살아남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아프리카 지역은 남모양 적혈구 갖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치? 지금은 적지만. 왜? 말라리아 걸리면 치료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프리카는 약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많이 죽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항을 가질 수 있는 유전자가 나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 있으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항을 갖는 유전자도 자꾸 변이가 일어나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뭐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항생제 내성세균. 얘는 뭐 간단한데, 항생제가 뭔지 아니? 세균 죽이는 약이에요. 항생제. 응? 세균 죽이는 약. 나중에 2학년 때 이제 생명부형은 좀 자세하게 배우는데, 항생제를 먹으면 세균의 세포벽을 녹여가지고 세균을 죽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성은 뭔지 알아? 내성? 내성이 생겼다. 쉽게 얘기해서 뭐 적응해서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럼 항생제 내성세균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세균이 침입해갖고 병에 걸렸어. 항생제를 자꾸 먹었대. 그럼 이 세균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 세균도 생물이지. 세균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 지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항생제에 견딜 수 있는,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들은 몸 안에서 어떻게 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봐봐. 세균이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 근데 이 세균이 이제 자연선택설에 따라서 과잉생산, 자기 자식들을 많이 퍼뜨리지. 네? 네. 많이 퍼뜨려. 개체변이. 한 종류의 세균이라고 하더라도 변이가 생겼어, 이제. 다른 놈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조금 바뀐. 그러니까 정상세균에서 항생제 내성세균, 이런 변이가 생겼어. 그럼 정상세균하고 항생제 내성세균하고 같이 살고 있었겠지,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자꾸 어떻게 약을 먹겠지, 항생제를. 맞아? 네. 항생제를 자꾸 먹으면 정상세균들은 어떻게 돼? X표시 쳐있는 것 같이. 많이 죽겠죠? 네. 근데 항생제 내성세균은 안 죽죠?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세균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정상세균하고 서로 경쟁하다가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선택돼서 그 사람 몸에서 살아남는 거지. 그치? 이런 거지 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세균이 과잉생산, 막 번성에 갔어. 개체변이, 정상세균하고 항생제 내성세균, 특이한 놈이 또 변이가 생겼어. 근데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는 환경, 항생제가 들어오는 환경에서 항생제 내성세균이 서로 생존 경쟁하다가 자연선택됐지? 그럼 얘가 나중에는 그 사람 몸에서 번성해 가겠죠. 네? 그 사람은 계속 아프겠죠. 그럼 또 다른 약을 먹어야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원리들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 다음 장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뭐 요거는 학교 책에 안 나올 거예요. 요 밑에. 안 배웠어요. 이거 학교 책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토 책에만 좀 나오는데,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실현을 했는지, 뭐 화학적 진화설, 신의 열수구설, 우주기원설 이런 게 있는데 들어보지 못했죠? 학교 책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선생님 알기로.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서 읽어보세요. 생명체가 지구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오늘 좀 빨리 해서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한 30분이면 끝나요. 네? 30분이면 끝나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문제 선생님 더 나눠줄 테니까 문제 좀 많이 풀고, 그 전에 까먹었던 것들 질문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대비 하셔야죠. 특히나 지구과학이 너네가 너무 바빠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